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우리 부관장 신부도 신부님 저도 강의 때 핸드폰 울려면은 화 안 낸대. 왜 화 안 내냐 그러니까 아버지랑 미사 참여를 하는데 신부님 말대로 정말로 신부님이 고향성체를 아버지 핸드폰에서 뱀이다 이게 나오더래. 아니 내 아버지 핸드폰에서도 뱀이다 이게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느냐고. 또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 아들이 얘 기가 막힌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메리앤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동부의 코네티컷에 있는 이 학교는 누가 나온 학교냐면 케네디가 나온 학교예요. 케네디가 나온 학교인데 이 학교 학생들은 자가용 타고 학교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전부 미국의 최고의 귀족 아이들, 또 중동의 귀족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한대요. 학교가 140년 됐는데 인터넷에서 내가 학교를 보니까 이거는 학교가 아니라 궁이야, 궁. 너무 기가 막히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근데 얘가 동양인 최초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갔고 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그 학생회장이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으니까 학생회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조금만 은행에 취직을 해갖고 좀 자금 유치하면은 얘는 돈방석에 앉는 애야. 그리고 그 누나가 너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너는 이제 돈방석에 앉는다 그랬는데 얘가 딱 한국에 와서 우리 평창에 와서 아버지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그 아버지니까 아버지 신부님 저 연극하고 싶어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그 분야에서 공부도 하지 않은 애가 저 연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별거 없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남 눈치 봐가면서 이 판사들 눈치 보고 검사들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이 선 탔는데 여기 우병우 라인이 망가지면 다 쫓겨나고 저 라인이 망가지면 다 쫓겨나고 그런 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시키자. 아버지도 이제 좀 돈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시키자고 그래서 했어요. 얘가 NYU 뉴욕 주립대학 대학원을 연극 대학원을 갔어요. 2년 졸업을 하고 나서 연주회를 하는데 NYU 대학 졸업 연주회 그 중에 가장 많은 감독들한테 네임카드를 받았대요. 근데 얘는 정말로 뮤지컬 배우로서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나보다 키가 조금 커요. 치명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얘가 뭐 오디션에 됐느냐 하면은 이번에 시카고 작년 아마 11월 달부터 이번 한 4월 달까지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여기서 6개월 연속 1800석 전성 매진. 근데 얘는 뭐에 됐느냐 하면 조연의 더블 캐스팅에 됐어요. 조연이 아프면은 대타로 나오는 걸로. 그런데 나는 그거 된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경험도 없는 애가 거기에 된다라는 게 6개월 하고 이제 지난 5월 언제 끝났어요? 6개월에 얘가 받는 게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조연의 대탄데도 10만 달러. 아파트 다 구해주고 이사 오면 이사 비용 다 대주고 10만 달러. 근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끝났으니까 얘 또 새로운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에 가서 오디션을 받느냐면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누가 하는 거냐면 줄리 테이머라고 라이언 킹 제작자가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고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새로 올려요. 거기에 주연으로 뽑혔어요. 주연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국인 최초로 10월 27일 날 아마 첫 공연을 한다고 그래. 근데 너무너무 재미난 거는 시카고에서 이 해밀턴 마지막 연극 때 이쪽 제작자가 얘가 줄리 테이머한테 선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오면 언제든지 주연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조지 해밀턴 마지막 공연에, 시카고에서 한 마지막 공연에 3시 공연, 7시 공연을 얘를 주연을 줬어. 주연을. 그래갖고 얘가 주연을 했어요. 그리고 커튼콜을 나한테 보내는데 정말로 기립박수를 받는데, 마지막에 그 하이파이를 동료들하고 하는데 키가 조그마니까 다 점프해서 하이파이를 하더라고요. 점프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립박수를 받고 그런다는 건 얘가 너무 에너지가 많은 애예요. 에너지가 많아. 얘를 월가에 데려다 놨으면은 얘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쟤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걔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얘가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이제 그 오디션에 되고 난 다음에,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면은 내가 평상시에 얘 오면은 $2,000, $3,000 막 줬어요. 내가 또 사람한테 투자하는 기본이 있거든. 막 줬어. 또 뉴욕에 가면은 나오라고 그래갖고 밥 사주면서 또 $1,000 강사료 받은 거 뭐 한국까지 갖고 가요. 그냥 다 줬어. 근데 얘가 신부님, 저는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너무 힘들 때 신부님이 배려해주고 유머로 안아주고, 예.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보살펴 주셔서 신부님이 우리 집안을 보듬어 안아, 그렇게 표현은 안 했었지만 얘는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죠. 근데 한국말로 썼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은 썼어요. 만약에 신부님 없었으면 우리 집은 엎어졌을 거라고.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엎어졌을 거라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미션은, 예. 내가 내일 저 휴대폰에 관련된 강의도 할 거예요. 예. 내일 한번 들어보세요. 휴대폰에 관련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 아빠 용돈 주는 미션. 얘는 미국인데도 엄마 아빠 용돈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은 생태마을에 신부님한테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그건 영어로 썼더라고요. I remember that.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내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저한테 돈 안 갖다 줘도 돼요.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은 별게 아니구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인생이구나. 만약에 저는 걔가 성공하지 않았다도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럼 그걸로 오케이예요. 굳이 성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어요.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공부 끝나고 너무 배고파갖고 라면을 끓이면은 어머니가 거실에 나와서 라면을 뺏어갖고 변기통에 버리셨어요. 너는 라면 먹을 자격 없다고. 신학교. 우리 어머니 뭐 옛날엔 다 그랬죠. 서울대 법대 가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참 부모들은 참 답답해. 자식이 실력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서울대 법대 가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먹을 자격 없다고 버리고 그랬어요. 신학교 내내 저를 불만족한 눈으로 바라보셨죠.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요즘 이제 평화방송 나올 때는 내가 대단한지 몰랐는데 아침마당에 5번을 나오는 걸 보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 인생의 앞길을 막았다면 우리 아들 못 했을까?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사제에 대한 그리움, 원망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하고 싶은 내가 왜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면 자식들한테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데, 그래갖고 애가 시험을 못 본다고 떨어졌다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enjoy your life를 못하는 거야. 그냥 즐기면 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아니, 애가 12년 동안 공부해갖고 대학 떨어지면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상심이 많겠어. 어차피 애 들여보내려면 등록금 필요하니까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이거 마음도 좀 울적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너 등록금 준비해놓은 돈, 이 돈 갖고 유럽 여행 갔다 와. 그러면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접시에 코 박고 죽자. 그러니까 애들이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부담이 점점 많은 거예요. 꼭 출세해야 돼요, 여러분들. 꼭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요즘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출세해야 될까? 출세하는 게 그렇게 부러울까요? 나는 출세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가장 잔인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들이에요. 가장 잔인한 부모들은 판검사 되려면은요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 이학원, 조학원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사법고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사법연수원에 1000명 뽑아요. 보통 1년에 1000명 뽑으면 그 중에 판검사는 200명 밖에 안 돼요. 조금 할 때는 150명, 나머지 700명, 800명은 다 변호사예요. 또 지금 변호사들도 반 이상이 월급 300만 원 이상도 못 번대요. 지금 죽어라고 돈 벌고 죽어라고 공부해봐야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정말로 판검사 딱 임용되면은 창창한 미래가 보장이 돼 있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뭐냐? 저놈이 사기를 쳤을까 안 쳤을까? 매일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젊은 검사 하나가 양심 고백했잖아요. 부장검사가 누구 아들 무혐의 처리하라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윗사람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정치선을 타고 사는 거야. 그렇게 똑똑한 애들인데 눈치 보고 살면서 평생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러워요? 나는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본당 신부 때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당일 법대 수석, 그리고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 수석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누구나 다 얘는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1등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법률회사로, 로펌 회사로 바로 빠졌어요. 온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미친놈이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너 왜 출세가 보장돼 있는데 왜 로펌 회사로 빠졌느냐? 얘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골치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잘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출세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살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못해도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거. 그리고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참 좋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내일 시험인데도 뜨긋해. 근심 걱정이 없어. 얘는 아무 위기도 못 느끼는데 엄마가 느긋한 애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미역국 끓여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나? 그리고 애가 막 밥 맛있게 먹으면은 엄마가 또 한마디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아니 얘가 무슨 죄를 졌다고 밥 먹는 것까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점점 삐뚤어지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면 괴물이 되는 거야. 괴물. 원래 성격 좋은 애들을 계속 엄마가 넌 나쁜 놈이다, 넌 죽일 놈이다,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정말로 6명이 조카가 있는데 다 돌머리예요, 애들이야. 우리 조카 6명 중에 내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6명 다 저지방 대학에 나왔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저지방 대학 나왔어요. 서울 안에 들어간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불행하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돈을 못 버냐? 돈도 너무너무 잘 벌어요. 시집을 못 갔느냐? 시집도 너무너무 잘 가요. 걔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초등학교도 행복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랑 여름에 맨날 놀러 다녔어. 학원이라는 걸 안 다녔어. 계속 행복해. 중고등학교 때도 스트레스 안 받았어. 계속 행복해. 대학교 때도 저지방 대학 다녔고 스펙 살 일이 없었어. 계속 행복해. 대학 다녔어. 계속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행복해. 너무너무 신기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살아요. 어렸을 때 불행하게 지낸 애들은요, 커서도 불행해요.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 있어요. 굉장히 오고 싶어 하죠.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 중에 공부하기 싫은 애들 다 나한테 데리고 와라. 다 나한테 데리고 와요. 취직시켜달라고. 근데 그 애들은 어떤 상태 애들이냐면은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증, 알코올릭, 약물 중독에 걸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망가진 거지. 누가 망가뜨렸냐? 엄마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신부님 다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데리고 와서 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받아주죠. 근데 한 달 이상을 버티질 못해요. 왜냐면 계속 걔네들은 불행했기 때문에 이 행복한 사람들 속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라면 커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나 아들이 첫째 조카인데 얘도 저 지방대학 나왔어요. 근데 얘는 결혼도 너무너무 잘했고 애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연봉 1억이 넘어요. 돈을 1억 이상 벌어요. 애가 행복하니까 뭘 해도 잘 돼. 행복한 애들은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큰형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 우리 조카들은 특징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 내가 뭐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애들이 머리가 나빠요. 그냥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5째도 대학을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그 제일 큰 형, 연봉 1억이 넘는 형이, 야, 내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여기저기 괜히 원서 넣어갖고 100번, 200번 떨어지지 말고. 근데 제가 5년 전에 우리 형제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 머리 나쁘다. 직장 생활 못한다. 할 수 있는 건 가게 사업이다. 그러려면 애들 자본이 필요한데 느닷없이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 힘들 거 아니냐. 걔를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4형제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모았어요. 1년이면 5천만 원, 5년 모았으니까 2억 5천. 그러니까 애들이 가게 한다 그러면 다 대주는 거야. 니네들 은행 가지 말아라. 우리 사랑의 황씨 통장이,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그 통장 이름이 거기서 다 대주는 거야. 근데 이번에 5째도 다 조사를 해갖고 나한테 딱 리포트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아.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7,800이래. 오케이, 대줄게. 돈이 있으니까 딱 대줬어요. 근데 첫 달에 걔가 벌은 돈이 650만 원이래. 근데 내가 7월 달에 나오는데 6월 달에 얼마를 벌었냐? 1,250만 원을 벌었대. 1,250만 원.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놀았어. 걔가 유일하게 부모한테, 할머니한테 맞은 거는 미사 빠진 거. 우리는 미사 빠지면 용서를 안 해요. 할머니가 2단 옆차기를 날려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할머니 태권도 했어? 막 그래요. 미사 빠진 거. 그거 얘는 공부 못하는 건 절대 뭐라고 안 그래. 얘는 어렸을 때부터 쭉 행복하게 지내고,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대학교도 행복하게 지내고, 돈도 행복하게 버는 거야. 그래, 삼촌, 나 이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왜?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제대로 그 대학에 나와갖고 뭐 1명인가 2명 취직했대. 40명이 한 과인데. 근데 나는 벌써 사장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벌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 쭉 죽어라 해갖고 SK 삼성 들어가 봐야
연봉 5천도 안 돼요. 근데 얘는 연봉 1억이 거의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한 거야? 난 얘가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 여기에는 심성이 정말로 바르게 자라는 조건이 있어.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내 강의를 쭉 듣더니 할머니가 그 아이템이 뭐예요? 이런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애가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불행한 애가 하면은 언젠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삶에 굽이굽이 고생한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고생한 거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면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런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생한 거 모르는 남편이 잘해주겠지, 내가 고생한 거 본 적도 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했을 거 아니야. 애들은 본 적도 없어. 엄마가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애가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기 전까지 호강이라는 건 못 해봐요. 그냥 내가 해주면 돼. 내가 할머니들 나한테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2박 3일 얘기해요. 자기 고생한 거 끝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다는데 할머니한테 잘해주고 계세요? 자, 고생한 거 잘 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누라 고생 참 많이 했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몰라. 뭘 고생했는지 몰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한 건 알아. 근데 어떻게 고생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날, 여기 미국은 아버지날, 어머니날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날 뭐 와서 애들이 뭐 맛있는 것도 고기도 사주고 냉면도 사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미국 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보기엔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10배 힘들어요. 말이 통해 뭐가 돼? 인종도 다른데 여기서 성공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 자식이 몰라주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와서 밥도 안 사주고 그래서 나가서 뭘 먹고 싶은데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먹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내가 이 고생까지 했는데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울면서 냉면에 냉면 국물에 눈물 떨어뜨려가면서 먹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뒤집어 보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 호강할 자격 있어. 그러면 호강할 자격 있으면 내가 너한테 오늘 한턱 쏠게. 마리아,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가갖고 냉면 맛있게 한턱 쏘고 먹는 냉면이랑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이랑은 냉면 맛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한턱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늘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여기서 남이라는 건 남편, 아내, 자식, 손자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면 나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어쨌거나 우리 동창 신부들이 한 16명 정도 되는데 저는 본당 신부 안 맡은 지 한 14년째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수한 사목을 하니까 동창 신부들 모임을 나가면 참 좋더라고요. 우리 동창들이 특별히 아주 재미난 동창들이에요. 왜냐면 우리 동창들이 신학교 때도 모이면 싸웠어요. 한 20명 되는 동창이 모이면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 동창 신부들이 이름이 뭐냐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르호봇은 아브라함하고 룻하고 우물 갖고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위를 차지하면 나는 아래를 차지할 것이고 네가 풀밭을 차지하면 나는 모래밭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데 어디든 골라라. 그러니까 룻이 소돔하고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소돔하고 고모라를 골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방, 베델 지방을 고르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우물을 하나 이제
룻은 우물이 있는 땅을 하고 아브라함은 우물이 없는 땅을 골라요. 그래갖고 우물이 없는 땅을 이렇게 팠는데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는 싸움이 없다라는 뜻으로 르호봇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창 신부들이 이제 신부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신부 돼서는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르호봇으로 하자. 그래갖고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근데 이제 25년이 지나서 26년째 가고 있는데 아직도 싸워요. 그래서 어떤 신부는 동창 모임을 아예 이제 탈퇴한 신부도 있고, 어떤 신부는 1년 쉬었다가 나오겠다고 그러는 신부도 있고, 또 어떤 신부는 우리가 6년 입학이 모여갖고 같이 서품을 받았는데 아예 입학한 팀으로 간다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는 그 신부는 아예 한 3, 4년 선배 모임으로 보냈어요. 원래 3, 4년 선배인데. 근데 저는 동창 모임에 참 나가는 게 즐거워요. 왜 즐거우냐면은 참 재미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목 얘기. 뭐 보통 그 동창 신부들이 이번에 이동을 싹 해갖고 이번에는 이야기 주제가 여러 가지였는데 새로 받은 본당에 니네 본당은 교목을 누가 제일 많이 내냐 그랬더니 뭐 누가 110만 원 내는 한 달에 110만 원 내는 사람, 우리는 200만, 그것 갖고 또 싸워요. 우리는 200만 원 낸다, 니네는 110만 원 내느냐. 근데 한 신부가 정말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한 8,000명 있는 본당에서 1,500명 있는 본당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미사를 본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갖고 어린이 미사 하기가 참 뻘쭘해갖고 애들하고 대화식으로 이제 이 강론을 한대요. 근데 그날 주제는 12제자와 예수님의 이야기였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저요 하면 이제 나오라고 그래갖고 답을 맞히면 상을 줬대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요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오라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얘는 이스가리온 유다요. 정확하게 답을 맞춘 거죠. 근데 신부님이 문제를 하나 더 냈어요. 그런데 이스가리온 유다 말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또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 근데 얘는 이스가리온 유다까지만 안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 명만 대답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배반한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막 눈을 까무락거리고 막 머리를 돌리는 게 보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신부님께서 힌트를 하나 줬어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 당신 그 사람 같이 다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런 사람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얘가 막 눈을 까무락거리더니 우병우인가?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게 미사가 완전히 정반대의 답이 나왔고 너무너무 성당에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신부님 너무너무 당황해갖고 아니 당신 그 사람이랑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느냐고.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때 얘가 또 눈을 막 까무락거리더니 그럼 김기춘인가? 그러더래요. 저녁을 먹으면서 그게 그 어린이 미사를 참석한 아빠가 인터넷에 띄운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다고 오늘 재미난 어린이 미사 강론을 봤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운전하고 평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너무 웃었지만은 조금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슬프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책임지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나라, 생명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는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4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87세에 돌아가셨어요. 87세. 근데 우리 아버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프시다가 2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2달. 가장 훌륭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은 3달 고생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가장 훌륭한 부모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이별할 시간 주고 사랑 나눌 수 있는 시간 주고
또 3달 지나고 나면 자식이 지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장 애틋할 때 그렇게 가족들 품에서 돌아가 주시는 분이 가장 행복한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더 좋은 분들은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죽는 분들이 제일 좋은 거고, 주무시다 죽는 분들이 제일 좋은 분들인데, 그런 부모를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맺히는 게 너무 많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마지막에 한번 주물러 드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몇 년 그 후유증이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별할 수 있는 3개월은 좀 주고 세상을 떠난 부모가 제일 좋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난 아버지하고 살면서 쌍시옷, 난 어른이 막 욕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른 입에서 어떻게 저런 욕이 나올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식 넷을 키우면서. 그리고 평생 남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남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요즘 생각해보면 놀라운 게 뭐가 놀라우냐면은 돈이 있다 없다,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월급 봉투 어머니한테 넘겨주면은 집에 뭐가 되든 말든 라면을 먹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신성같이 사신 분이에요. 신성같이. 근데 그 아버지를 세상을 떠나보내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근데 아버지가 딱 쓰러졌을 때 내 형들한테,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평생 우리만을 위해 산 우리 아버지다. 간병인 손에 우리 맡기지 말자. 누나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나는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난 하루만 하겠다. 그래서 7일을 우리 자식들이 온전히 돌봐드렸어요. 근데 사무 때 우리 누나나 형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시민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간병인한테 맡겼다면 아버지를 구경하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픈 거 구경하고 갔을 텐데 온전히 같이 잠을 자면서 평생 아버지가 자기한테 잘해줬던 추억도 떠올리고, 아버지 한 번 더 만져드릴 수 있고, 아버지 한 번 더 이렇게 팔짱 껴안으면서 화장실 모시고 갈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편안하게 해드려서.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돈에 한 번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적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분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쓰나? 내가 받은 강사료, 그것도 천주교에서 받은 강사료는 존나 많아야. 천주교는 조금밖에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일반 기업의 강의를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면 2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면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다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을 보더니 신부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아버지 이거 아들이 유명해갖고 아버지 내가 아침마당을 5번을 나간 신부인데 강사료가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쓰시라고 다 드렸어요. 어떨 때는 500만 원, 700만 원도 드렸어요. 한 번에 3, 400만 원도 드리고 1년 동안 왠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인정에 한 80분 되는데 밥 다 사고 노인정 회비 다 내고,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후원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물주 세상 떠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자식이 23명인데 증손자까지 아버지한테 자주 인사를 가죠. 그러면은 5명도 가고 10명도 가고 어떨 땐 20명도 모이면 그 밥값을 아버지가 다 냈대. 아버지. 나는 이런 생각,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평생 주머니에 넉넉한 적이 없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누나가 항상 아버지 지갑에 100만 원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100만 원 이상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 오면은 용돈 막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도도 나중에는 없는 거야.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한테 용돈 한번 안 갖다 드리고, 부모한테 맛있는 거 한번 안 드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 파리, 로마, 뭐, 이스라엘, 베이징, 만리장성, 뭐, 다, 심지어, 뭐, 백두산, 금강산 다 모시고 다녔어요. 움직일 수 있으실 때는 다 모시고 다녔어요. 더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거죠. 70 돼서. 75이 넘었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 무서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시간 지금 없어요. 나중에는 없어. 지금 자세히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더 많이 보이네. 근데 우리 아버님은 고향이 경상도 함양이세요. 지금 사시는 데는 경기도고 수원. 근데 아버지 고향을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수원에서 함양까지 4시간 걸려요. 고향에 어머니는 고향에 맨날 간다. 아버지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가기 싫어하느냐면은 우리 큰 할아버지가 딸만 6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가 아들 3, 딸 하나를 낳았어요. 막내 할아버지는 스님인 절에 들어가셨대요. 우리 지금 외삼촌도 미국의 보스턴에 유명한 스님이에요. 원광 스님이라고. 우리 집은 동양중, 서양중이 다 있는 집안이에요. 동양중, 서양중이 다 있는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이렇게 머리 확 깎고 이렇게 승복 입고 오시고 그래요. 저 만나러. 예. 어쨌거나 1930년대만 하더라도 큰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은 둘째 집 큰아들이 양자로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8살에 양자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죠. 큰아버지, 큰엄마도 양부모죠. 고향에 가기 싫어하세요. 근데 어머니는 왜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느냐면 묘자리가 너무 좋아갖고 거기 묘 쓰면 자식들이 좋을 거라고. 그래서 맨날 아버지는 안 가. 어머니는 왜 안 가냐고 그 좋은 데를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긴 거야. 아니 갔다가 묻는 건 우리지 죽어서 뭐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 우리가 갖다 묻으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아버님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목구멍에 가시 걸리듯이. 그래갖고 작년 우리 아버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도 당신 발로 아침에 화장실 가시고 오후 1시에 쓰러져서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행복하셨다면 좀 통증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천주교 공동묘지 집에서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공동묘지에 갔어요. 후배 신부가 거기 책임자로 있어서 오라고 여기 제일 좋은 자리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좋은 자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그 아버지 묘자리에 딱 쓰니까 골프장 18홀이 쫙 보이는 거 너무 좋더라고. 파란 잔디가 여기다 그래갖고 거기를 제가 정해놨죠. 근데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옆에 모시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골프장이 쫙 보이는 게. 어머니가 나도 여기 묻히면 안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옆에 어머니 자리도 다 마련해놨다고. 아버님이 4월 10일 날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이제 숨은 있더라고요. 그날 마침 우리 동창신부 모임에 둘째 주 월요일이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생명 연장 유지장치 하겠느냐고. 우린 내 자식 다? 너 왜 편안하게 가시게 놔두지. 대개 생명 유지장치 원하는 자식들이 누가 원하느냐 하면은 살아생전에 잘 안 하는 자식들. 그래갖고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그런 자식들이 아버지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목에 구멍 뚫는 거 그것도 괴롭히는 거예요. 뚫지 말아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가시게 도와드리는 게 그게 효도야. 그래도 우린 내 때 안 한다니까 의사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우리 아버지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겠다고.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 아버지 돌아가시려면은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쓰러진 날이 성 월요일이거든요. 성 화요일 날 돌아가시면 성 목요일이 걸려요.
그럼 장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금요일, 성토요일은 아예 미사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죽은 날인데 무슨 미사를 해. 그러니까 빨간 줄로 써 있어요. 장례 미사, 혼배 미사 절대 못함.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예수 부활 대축일이잖아요. 7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그때 10시 41분에 돌아가신 거야. 참 좋은 아버지예요. 돌아가실 때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성수요일날 장례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 주교님 네 분 다 오셨어요. 장례도 신부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지하에서 젊은 신부들 미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또 이렇게 아버지 18월 보이는데 내가 모셨더니 우리 형제들이 한 달에 한 번 골프를 꼭 쳐요, 우리 삼형제가. 근데 그전엔 다 다른 데 쳤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다 그 H 골프장이야. 그런데 지난번에 5월 달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골프를 그 모임에서 하는데 8월인가 9월이 아버지 정면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큰형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느 아들이 제일 잘 치는지 드라이브를 좀 보시라고. 제가 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죽을 때도 기분 좋게 죽고 죽어서도 기분 좋은 추억을 남기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부모가 죽으면은요, 자식들은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빼셨어요. 호흡기를. 난 집에 가겠다고, 집에 가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 좀 살려줘, 나 죽으면 안 돼, 이러면은 못 하잖아요. 떠날 때 멋있게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80 넘으신 분들 혹시 암에 걸리면은 그냥 죽어요. 치료받지 말고. 그분이 죽는 시간이랑 치료 전혀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랑 누가 더 오래 사느냐면 치료 전혀 안 하시는 분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럼 고통은 누가 더 많이 겪느냐? 수술하고 항암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면적인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는 특실에 모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복도 많죠. 병원에 특실에 모셨는데 병원에서 이 유명한 신부님 아버지 모셨는데 무슨 병원비를 받느냐고 거의 다 안 받았어요. 특실에 모셨는데도. 얼마나 좋아. 참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한, 끝까지 복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도 여러분들 행복해야 돼.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장례 차에 이렇게 타면은 막 슬프고 막 그러는데 딱 비디오를 딱 틀어주는 거야. 그리고 죽은 고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날씨 흐린 날 이렇게 내 무덤에 장례까지 장지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행복하게 하느님 품에 갈 거라고, 그리고 누구누구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 이 흐린 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오늘 흐린 거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이? 근데 그분은 비디오를 3개를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비 오는 날, 맑은 날, 흐린 날. 그래갖고 애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흐린 날 되면 이거 틀어라, 맑은 날 하면 이거 틀어라, 비 오는 날 하면 이거 틀어라. 멘트를 다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 살아서도 멋있고 죽어서도 멋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번 갈 세상인데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how to live,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거냐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와서 하느님께로 떠나요. 근데 내가 정말로 앞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때 뭔지도 모르고 죽고 뭔지도 모르고 떠나서는 안 돼요. 죽는 건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관문이야. 너무 아름다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행복하게 떠나는 거죠.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해 극단적인 결과를 경고하며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공부를 못하면 미래가 없다거나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식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불안감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지나치면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공부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하고 싶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삶을 즐기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을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반응하기보다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과 말투에서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부모가 한숨을 쉬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자신이 부모를 실망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되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됩니다. 대신 아이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학업 성취도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 자신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육입니다. 때로는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성적과는 관계없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들이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뛰어노던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제 주변에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고 대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지인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레고 블록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나무 토막으로 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그런 아이의 취향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주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을 때도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고 대신 아이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가 만든 작품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건축 설계 일을 하면서 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공간에 대한 감각과 손재주가 결국 그의 직업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친구의 딸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즐거워했지만 부모는 그런 아이의 사회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야말로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호텔에서 일하면서 고객들과 소통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른 대인관계 능력이 직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상사와 동료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젊은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굽히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사랑받고 자신감을 키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어떤 공부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들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린 시절의 행복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당장의 성적에만 집착하지 말고 아이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이의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건강 문제로 걱정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해주고 대신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독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격과 환경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위로나 조언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성숙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은 분명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꿈이나 행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불행하면 그 불행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살아온 부모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투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과도한 압박이 될 수 있고 결국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자신의 마음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지치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웠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보람을 느꼈는지 생각해보면 자신만의 행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꽃을 기르는 일이든 요리하는 일이든 책을 읽는 일이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친 여행과 같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돌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려는 노력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작은 변화라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이나 명문대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아이가 가진 다른 장점들을 찾아서 키워주십시오.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함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학벌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극 배우가 된 고학력자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힘도 잊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가족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그 기쁨을 나누고 어려울 때는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보다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로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주변 사람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분명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